네, 이번 시간은 FP 관련 이제 컴플라이언스 관련 내용을 좀 보실 텐데, 먼저 첫 번째로 보실 게 자금 세탁 방지 제도죠. 여기 자금 세탁이 나오는데, 자금 세탁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금 세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 재산이죠. 불법 재산을 합법 재산으로 위장 변환하는 과정을 우리는 자금 세탁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해서 크게 보면 이렇게 의심거래 보고 제도, 그다음에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그다음에 이제 고객 확인 제도,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고요. 자, 고객 확인 제도가 조금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있는데 각각 이제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 의심 거래 보고 제도는요. 자, 일단 의심되는 거래가 있어. 그럼 일단 보고하는 거야. 조금 의심되는데 이거 좀 불법 재산인 것 같은데, 자금 세탁 과정인 것 같은데, 의심만 돼도 보고하면 돼요. 그러니까 불법 재산이나 자금 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어떤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하면 되는데, 그럼 합당한 근거다 아니다의 판단 주체는 금융회사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금융회사 종사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은행 직원이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해서 하는 겁니다. 좀 의심되는데 그럼 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의심된 합당한 근거가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금액에 상관없이, 이거 중요하죠. 얼마 이상 이런 게 아니라 금액에 상관없이 누구한테, 금융정보분석원장한테 그 의심 거래를 보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요거 이제 의심 거래 보고 제도가 주관적인 제도다 이렇게 본다면, 자,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는요,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일 거래일, 하루 동안에 1,000만 원 이상 금액이 정해져 있죠. 자,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현금을 출금했어. 자, 그러면 금액이 크잖아요. 자, 그러면 이 거래자의 신원, 거래 일시, 거래 금액,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같은 데죠, 전산으로 자동 보고합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객관적이잖아요. 객관적인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두 제도의 차이는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 그렇죠? 금액이 상관없는 거고, 여기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1,000만 원 이상. 자동 보고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고객 확인 제도는요. 자, 금융회사가 고객하고 거래할 때, 이 고객의 우리 금융실명제니까, 자, 실지 명의도 필요하고요. 요거 외에 자, 주소라든가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추가로 확인하고, 실제 소유자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 요걸 이제 고객 확인 제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실제 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지 이걸 확인하는 제도가 고객 확인 제도인데요. 자, 이 고객 확인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가, 첫 번째는 계좌 신규 개설, 두 번째는 일회성 금융거래, 이렇게 두 가지 크게 보면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때는 이 금액에 상관없이 고객 확인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름, 주소, 연락처, 그 다음에 이제 금융거래 목적, 이게 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그래서 통장 하나 만드는데 좀 요즘 쉽지 않죠. 그죠? 자, 일회성 금융거래 같은 경우는 이게 금융기관 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않은 금융거래. 그러니까 송금한다거나 이런 거 다 포함이 된 건데, 자, 기준금액은 단일 거래뿐 아니라 이 연결된 거래를 포함한 금액, 연결된 거래를 포함한다. 요걸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자, 그 밑에 이제 핵심 체크 보시면, 고객 확인이 되는 일회성 금융거래는 전신송금. 자, 송금을 할 때는 100만 원, 100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이상, 하여튼 100만 원 이상이다. 자, 두 번째, 자, 외국 통화로 표시된 외국환 거래 같은 경우는요, 자, 이 미합중국 달러, 즉 미국 달러 기준으로 1만 달러 이상이다. 예,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기타 금융 거래는 1,500만 원 이상이죠. 1,500만 원 이상. 자, 그래서 요거 숫자 100만 원, 1만 달러 이상, 1,500만 원 이상. 요거 세 가지. 자, 그다음에 이제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 그러면 자, 위험 중심 접근법에 기초해서 고객별, 상품별 자금 세탁 위험도를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세탁 위험이 좀 크다라고 한다면, 자, 실제 당사자인지, 그다음에 금융거래 목적,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제도, 여기 이제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자, 1번 고객 확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할 때 고객의 실지 명의, 주소, 연락처 추가로 확인하고, 실제 소유자,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 맞죠? 자, 계좌 신규 개설은 금액에 상관없이 맞습니다. 자, 일회성 거래는요, 금융기관 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하는 금융거래.
그죠? 그래서 기준금액은 단일 거래뿐 아니라 연결된 거래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자, 고객 확인이 되는 일회성 금융거래 중 전신 송금은 1,000만 원. 아니죠. 우리 송금을 계좌 송금, 전신 송금, 계좌를 송금하는데 1,000만 원.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100만 원만 넘어도 이걸 하게 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는 위험 중심 접근법에 기초로 해서 고객별, 상품별 자금 세탁 위험도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맞죠? 다음 2번 보겠습니다. 틀린 거 고르는 건데, 자, 불법 재산 또는 자금 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의 판단 주체는 금융회사죠. 그러니까 금융회사 직원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나오죠? 금융회사 종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의존하는 제도. 맞습니다. 자, 고액 현금 보고 제도는 이건 객관적이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 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 세탁 혐의가 있는 비정상적인 금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자, 그게 이제 얼마입니까? 2천만 원. 아니죠.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면 요거는 자동 보고하는 겁니다. 전산으로. 4번이 정답. 금융기관 등은 고객의 거절 등으로 고객 확인 및 검증이 충분히 수행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면 금융거래 자체를 거절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때는 좀 이상한데? 그래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겠죠. 자, 고객이 안 알려줘요. 자기 정보를 안 줘요. 예, 그러면 좀 의심이 되겠죠. 그렇죠? 이유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공중협박 자금 조달 금지되고, 요건 이제 테러 자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공중협박 자금 조달 의심이 되는 금융거래는 당연히 여기도 금융정보 분석원에 이제 보고를 해야 되고요. 이런 경우는 모든 금융거래를 다 포괄하고 왜곡한 거래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가볍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자금 세탁 방지나 테러 자금 조달 금지와 관련된 시스템을 금융회사들은 다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를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융기관 내부 통제 기준의 일부분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요. 자, 만약에 이제 이런 보고를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의심거래 보고 사실을 금융거래 상대방을 포함해서 타인에게 누설 금지, 즉 비밀을 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고객이 있는데요. 고객님, 좀 의심되는 거래니까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고객이 난리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래 상대방을 포함해서 타인한테 누설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의심거래 보고를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금융거래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 그럼 손해배상을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된다. 이건 면책됩니다. 그러니까 의심거래 보고 관련 금융거래 상대방 및 그 관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할 필요가 없다. 단 예외는 뭐냐면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 보고는 손해배상이죠. 허위 보고잖아, 허위 보고. 그죠? 네, 이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한테 보고한 사항 중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만약에 수사기관 등의 법집행기관 등에 제공했어요. 이 정보를.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는데 도움을 줬다. 자, 그러면 이러한 특정 금융 거래 정보는요, 재판에서 증거 채택을 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그래서 요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기출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틀린 거 고르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자금 세탁은 범죄 행위로부터 얻은 불법 재산을 합법 재산으로 위장 변환하는 과정. 맞죠? 그죠? 자, 두 번째,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관련 수수한 재산이 불법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 되겠죠? 자, 3번에 고객 확인 제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자신의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범죄자에게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해서 이걸 다른 말로 고객 알기 정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는 위험 중심 접근법에 기초로 해서 자금 세탁 위험이 크다. 그러면 이제 실제 당사자 여부, 금융거래 목적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죠. 자, 금융기관 등은 의심거래 보고를 했다. 그럼 당해보고 관련된 금융거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의심거래 보고를 못 하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부담이 면책이 됩니다. 그죠? 물론 예외적으로 허위 보고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손해배상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면책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 권유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객이 찾아와서요. 상품 권유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객이 찾아왔어. 은행이 됐건 금융회사에 고객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그 고객한테요.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은 이 투자 권유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물어봅니다. 투자 권유를 희망하느냐 아니면 원치 않느냐.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투자 권유를 원치 않으면 스톱이죠.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백화점에 물건 사러 가도 뭐 백화점에 물건을 막 구경하고 있는데 직원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좀 그걸 권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좀 이제 부담스러울 경우가 있죠. 예, 그러면 제가 알아서 볼게요. 뭐 이렇게 하고 둘러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인데, 이걸 물어봅니다. 원치 않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중단이 되는 거고, 만약에 투자 권유를 희망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이 사람이 일반 투자자인지 아니면 전문 투자자인지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문 투자자다 그러면 전문가니까 알아서 보라고 하고요. 자, 일반 투자자다라고 한다면 자, 이때부터는 고객 정보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Know Your Customer Rule, KYC 룰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이나 질문 등을 통해서 고객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정보를 활용해서 이 고객의 투자 성향을 분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통 고객 정보를 이제 스코어링으로 해서 이게 점수화시키는 거죠. 투자 성향은 이제 5단계로 보통 일반적으로 분류하는데 안정형, 안정 추구형, 위험 중립형, 적극 투자형, 공격 투자형 이런 식으로 이제 5단계로 분류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투자 상품 있죠. 금융 투자 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합니다. 그래서 업자가 자체 기준에 따라서 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도 5단계죠.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 고객한테 어울리는 상품을 매칭해서 권유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적합성 원칙.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객의 투자 성향과 투자 위험도를 고려해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투자 권유하는 거. 자, 그러니까 적합성 원칙 그러면 권유와 관련된 거예요. 그죠? 적합성의 원칙 그러면 Know Your Customer 룰을 시행을 해서 고객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성향 분석하고 거기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를 해야 된다. 이게 적합성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파생 상품처럼 아주 위험한 고위험 상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고위험 상품은요. 투자자 보호를 강화를 해서 적정성의 원칙이 적용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파생 상품 같은 고위험 상품은 여기 이게 중요하죠. 투자 권유가 없더라도 권유와 관련된 게 아니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투자 권유가 없더라도 면담 질문 등을 통해서 고객 정보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돼. 자,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보겠대요. 일반 투자자인데 자기가 알아서 보겠대. 자, 그런데 그럼 이제 권유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보는데 그 고객이 고른 상품이 파생 상품이야. 그러면 이 상품은요 그냥 구매하시면 안 되고요. 고객님 정보를 주셔야 돼요. 그죠?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 고객 정보에 비추어서 해당 파생 상품 등이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그 사실을 고객한테 알리라는 겁니다. 고객님 성향이 지금 안정형인데 파생 상품은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니까 이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판매하지 못한다는 건 아니죠. 알리고 확인받고요. 그래도 나는 이거 구매하겠다 그러면 구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유와는 관련이 없다는 거 두 가지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 자,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투자 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줘야죠. 제가 투자 권유를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못합니다. 대신에 자, 여기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 즉 고위험 상품을 사고 싶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정보를 주셔야 돼요. 자, 정보를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정보를 안 줘. 안 알려줌. 정보를 미제공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거래 제한 사실을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셨습니다만, 자, 우리 파생 상품처럼 고위험 상품을 구매를 하려면 고객 정보를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보를 미제공. 자, 그럼 판매 자체가 중단됩니다. 판매를 못 해요. 그죠? 만약에 제공을 했어요. 그러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더라도 판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고객이 자기가 그래도 사겠대요. 자기가 책임지겠대요. 그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보를 안 줄 때만 판매할 수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괄호넣기죠. 자, 금융회사는,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뭡니까? 투자 권유를 하지 않더라도 요게 이제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고객의 어떤 정보를
상품 취득, 처분 목적, 재산 상황, 취득 처분 경험 이런 정보를 파악하는 게 권유와 관련해서 파악한다 그러면 적합성, 권유가 아닌데 파악한다 그러면 적정성이죠. 2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자, 요걸 잘 캐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권유냐 아니냐 요거. 자, 이어서 그럼 투자 권유 희망자에 대해서는 어떤 판매 과정을 거치게 되냐. 우리가 방금 보셨다시피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고요. 투자자 성향을 분석했잖아요. 그러면 적합한 상품을 권유를 해야 돼. 그렇죠? 이게 적합성인데 만약에 이제 이걸 적용하더라도 투자 권유할 때 하면 안 되는 금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 내용을 알리면 안 되겠죠.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단전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얘기.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는 반드시 오릅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점쟁이나 신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요 부분이 잘 나오는 건데, 자, 투자자로부터, 투자 권유 요청을 받지 않고, 방문 전화 등 실시간 대여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요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불초청 권유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투자 권유 요청을 받지 않았는데 가서 이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요게 이제 조금 내용이 바뀌긴 했는데, 아직 우리 기본서는 그대로라. 자, 증권과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는 제외. 그러니까 불초청 권유 대상이 되는 것은 장외 파생 상품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요거 이제 잘 체크해 두시고. 자, 두 번째. 자, 투자 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거부 취지 의사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이제 우리 뭐라고 표현해요? 재권유라고 얘기하죠. 재권유. 재권유 금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단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대한 투자권유, 그러니까 변액보험, 거부 취지 의사를 표시한 후에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요거는 제외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객한테 고객님 주식 투자 한번 해보시죠. No? 이렇게 거부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그러면 채권은 어떠세요? 이거는 뭐예요? 다른 종류니까. 그럼 변액보험은 어떠세요? 이런 건 괜찮다는 거죠. 아니면 자, 주식 투자라고 권유했는데 노 했습니다. 그럼 한 달 기다렸다가 한 달 뒤에 다시 가는 건 괜찮은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특히 요 두 가지가 잘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밖에 자, 투자자로부터 금전대여나 그 중개 주선 대리를 요청받지 않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자, 그러니까 특별한 요청이 없는데 고객님 요번에 좋은 상품인데 투자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나 돈 없어서 못해요. 우리 이게 대출을 받아서 투자해도 돼요. 이거 확실한 건데 이렇게 알선하는 거예요. 고객이 원치도 않았는데. 자, 그다음에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금전, 물품, 편익 등의 재산세계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거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자, 계열사가 운영하는 펀드를 투자 권유하는 경우에 준수사항. 자, 그러니까 자, A 회사가요. 요 계열 회사인 A 다시 회사에 펀드를 권유를 해요. 자, 그런 경우죠. 자, 그런 경우에 그 집합 투자업자가 회사의 계열 회사에 한다는 사실을 고지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고지하고 그냥 권유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 계열 회사가 아닌 집합 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유사 펀드를 함께 권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A 업자가요. A 다시 그 펀드, 계열사 펀드를 권유할 때는 얘랑 유사한 B 펀드, 얘랑 유사한 C 펀드 이런 식으로 이제 함께 권유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설명 의무가 있죠. 자, 그래서 투자자가 주요 손익 구조라든가 손실 위험을 잘 몰라요. 그럼 투자 권유를 계속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언제까지? 고객이 이해할 때까지. 고객이 이해해야 권유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고객님 이해하셨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판매가 안 돼. 권유가 안 된다. 그죠? 고객이 이해하면 그때 이제 권유가 계속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관련된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자, 투자 권유 시 금지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거짓 내용을 알리는 행위 금지고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 알리는 거 당연히 금지고요. 자, 투자자로부터 투자 권유 요청을 받지 않고 방문 전화 등 실시간 대여 방법을 이용하는 거 요거 불초청 권유라고 했죠? 금지입니다. 그렇죠? 자, 4번에 투자 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재권유한대요. 이거 한 달 지나면 괜찮은 거죠?
금지가 아닙니다. 이건 괜찮은 거예요. 4번이 정답.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으면 안 되겠죠.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틀린 거. 자, 거짓 내용을 알리는 행위 하면 안 되죠. 자, 투자 권유 요청을 받지 않고 불초청 권유 행위를 하면 아니 되지만 증권과 장래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는 제외죠. 그죠? 요건 괜찮다. 그러니까 요거 안 되는 건 뭐였어요? 장외 파생 상품만 안 되는 거죠. 투자 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 의사의 표시를 한 경우에 한 달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 권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죠? 맞는 얘기고요. 자, 일반 투자자에게 계열 회사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펀드를 투자 권유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 회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해서 투자 권유하면 된다? 아니죠. 고지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고요. 플러스 계열사가 아닌 회사의 펀드도 함께 권유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고객한테 선택권을 줘야 되겠죠. 4번이 정답. 자,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투자 판단, 해당 투자 상품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을 거짓 왜곡해서 설명하거나 누락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금융 분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일단 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일단 그 개인정보 내지는 뭐 개인 신용정보 이런 수집 이용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정보 주체, 이 고객이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죠? 당연히 정보에 대한 그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죠. 우리 뭐 어디 가서 회원을 가입하거나 아니면 상품 가입할 때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 사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자, 우리 밑에 보시면, 자, 개인 정보나 개인 신용 정보를 수집할 때, 만약에 이 정보 중에 정보 주체와의 계약 체결에 불가피한 정보, 이행에 불가피한 정보. 그러니까 상품 가입할 때 적어도 이 사람 뭐 이름, 뭐 주민번호 뭐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송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받는 사람 계좌번호 뭐 이런 거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수집을 해야 되죠. 불가피한 정보잖아요. 이런 정보. 그 다음에 거래 상대방 신용도와 거래 능력. 이게 대출 받을 때 이 사람 신용도라든가 거래 능력 판단을 해야 얼마를 대출할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는요. 정부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수집할 수 있어요.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계약 체결에 그 불가피한 정보, 대출에 그 꼭 필요한 정보 이런 것들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수집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 틀리죠. 자, 그다음에 이 그 개인 정보는요.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와 같은 상거래관계 설정의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해당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됩니다. 해당 목적으로만. 그러니까 이 목적으로 썼는데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만약에 이 고객의 그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그 제공하는 데요. 그 정보 주체에게 누가 제공받는지, 제공받는 자. 그다음에 그 제공받는 자는 어떤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건지. 그죠? 자, 그다음에 제공하는 내용이 뭔지. 그죠? 자, 그다음에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모두 알리고 미리 동의를 받는 거예요. 미리. 자, 그러니까 자, 처음에 그 뭐 회원을 가입하든지 뭔가 계약을 할 때 동의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동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3자한테 어떤 제공을 할 때는 요건 별도로 동의를 받는 거죠.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동의하고는 별도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먼저 보시고요. 자, 관련된 기출문제 보시면 우리 틀린 거 그런 건데요. 자, 일단 개인정보가 뭐냐? 앞에서 안 나온 건데 지문을 통해서 보시면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명, 주민번호, 뭐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죠? 이런 게 이제 개인정보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게 신용정보. 신용정보 그러면 금융거래와 같은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신용정보. 이거 묶어서 개인신용정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여기 이제 그 법 이름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법이죠. 이 법에 따라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처리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내 정보에 대해서 그 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지 말라든가, 내 정보를 뭐 삭제를 해달라든가, 정정해달라든가, 이런 결정권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뭐 동그라미 4번에 개인 신용 정보 중에 정보 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에 불가피한 정보라도 수집서에는 반드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고 수집해야 된다. 이거 틀렸죠. 계약 체결 및 이행에 불가피한 정보 꼭 필요한 거잖아요. 대출 받을 때 뭐 신용도나 거래 능력 이런 것들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수집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다. 뭐 나머지 분 보시면 개인 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설정의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해당 목적으로만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 고유식별 정보라든가 민감 정보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 우리 그 방금 개인 신용 정보 중에 고유식별 정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유식별 정보. 자, 그럼 이 고유식별 정보를 그러니까 뭐냐? 네 가지예요. 자, 주민번호.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은 주민번호가 있지만 외국인 없잖아요. 외국인은 대신에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권번호가 있죠? 자, 운전면허 번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분증 그러면 세 가지. 주민등록증, 자동차 면허증, 여권요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치잖아요. 그래서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등록번호. 요 네 가지를 이 사람이 누구냐를 알 수 있는 고유식별 정보라고 하는데 이 고유식별 정보가 포함된 개인 신용 정보 내지는 개인 식별 정보를 이용 제공할 때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해당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민감한 정보들이 있어요. 나에 대한 정보 중에 민감 정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나의 사상, 나의 신념, 그 다음에 내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력, 뭐 어떤 특정 정당에 가입했거나 탈퇴했던 이력, 나의 정치적 견해, 좀 민감하죠. 그죠? 건강, 성생활 관련한 정보, 그 다음에 유전적인 정보, DNA 정보, 범죄 경력 자료와 같은 해당 정보. 자, 이런 것들은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앞에서 받았던 그런 동의하고 별도로 정부 주체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이제 법원에서 뭐 민감 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민감 정보는 함부로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이러한 그 개인 신용 정보는요 보유 기간이 있거든요. 그죠? 이 보유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해야 돼요. 그다음에 개인 정보 처리 목적을 달성했다. 그럼 역시 파기해야 되는데 지체 없이 파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지체 없이라는 게 뭐예요? 5일 이내에 파기하는 거예요. 5일 이내에. 그죠? 자, 관련된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가 뭐냐? 아까 얘기했죠? 우리 그 주민등록증, 주민번호, 운전면허,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요 네 가지죠. 가나다라. 국내 거소 신고 번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네 가지.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요 네 가지고요. 자, 참고로 자, 신용정보법에 개인식별 정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좀 겹쳐요. 여기 보시면 주민번호 있죠? 외국인 등록번호 있죠? 그렇죠? 여기 여권번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 외에 뭐 개인의 성명, 주소, 국내 거소 신고번호, 성별, 국적 같은 이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을 뭐 개인 식별 정보라고 얘기하는데 구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요 네 가지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보 주체들의 이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그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세 가지 특히. 자, 일단 어떤 특정 회사의 내 신용 정보가 어떻게 뭐 등록이 돼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개인 신용 정보 그 열람 청구권. 만약에 잘못돼 있다 그러면 정정해달라는 정정 청구권. 그죠? 열람 정정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만약에 개인정보 열람을 밑에 이제 보시면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같이 알아두시고. 자, 만약에 말이죠. 열람을 했는데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 불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금융회사에서는요. 요건 이제 삭제하거나 정정 조치한 후에 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 통보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요 밑에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자, 내가 직접 개인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해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10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돼요. 금융회사가 10일 이내에 조치한 후에 이제 결과를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개인신용 정보 제공 이용에 대한 동의 철회권이 있죠. 내가 뭐 회원을 가입하거나 할 때 동의를 해줬는데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그럼 철회권 행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못하게 처리 정지권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럼 이 처리 정지는요, 이제 밑에 보시면, 자, 이걸 요구했을 때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다 10일이죠. 다 10일이고, 여기 얘만 7일이다. 요거 이제 잘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변에 보면, 무슨 회사에서 뭐 개인정보 유출됐다는 등, 뭐, 뉴스에 심심치 않으면 한 번씩 나오잖아. 그죠? 그럼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어떻게 조치합니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요, 5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돼요. 5일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이제 그 유출했을 때 그 신고 절차, 만약에 이제 1만 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5일 이내에 행안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라고 하는데 여기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자,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금융기관은 정보 주체의 열람정정 청구의 내용을 조사하고 만약에 금융기관이 봤을 때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 불가한 개인신용 정보가 있다. 그럼 삭제 또는 정정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 처리 결과는 7일 이내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정보 주체는 금융기관에게 개인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 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서 철회가 가능하죠. 뭐 당연한 얘기죠. 자, 정보 주체는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에 대해서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제가 뭐 회원 가입할 때 당연히 뭐 정보 제공 동의, 뭐 마케팅 동의 다 했으니까 전화가 오겠지만 와, 진짜 하루 중에 있잖아요. 내가 꼭 필요한 그 전화보다 이 마케팅 전화가 더 뗄래뗄래 와갖고 딱 받아보면 고객님 안녕하세요. 좋은 혜택에 대한 안내가 있어서 또 들어보면 뭐 보험 상품 가입하라는 등 아니면 뭐 하라는 등 자기들 뭐 혜택은 무슨 혜택이에요? 자기들한테 혜택이지. 그렇죠? 뭐 가입하라는 거야. 뭐 물건 팔라고 하는 거 다 그런 거야. 그래서 뭐 어찌됐건 그 정보에 대해서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4번에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연락을 요구하면 며칠 이내? 10일이죠. 10일 내에 조치를 해야 되고요.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정정 삭제를 요구한다. 그럼 요건 이제 10일 이내에 조치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자, 금융기관이 자기들이 봤을 때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 불가한 내용을 삭제 정정 조치하면 요 7일인데요. 자, 이 정보 주체, 즉 개인이 자기 정보를 정정해달라, 삭제해달라 요구를 하면 요건 10일입니다. 그죠?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그 자산관리 기본 지식과 관련된 내용을 다 봤는데, 우리 자산관리 기본 지식 총 40문제 중에서, 우리 이제 앞에서 보셨지만, 재무설계 관련한 거 10문제. 그쵸? 그 다음에 경제동향 관련한 거 15문제. 우리 법규와 관련된 거 15문제. 이렇게 되는데,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무설계 관련해서는 고득점. 그죠? 거의 10문제 다 맞도록. 그 다음에 경제동향은 좀 어려우니까 선방. 그죠? 내가 아는 것만 맞춰주고, 모르는 건 잘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법규 부분은, 이게 법규 내용이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험은 평이하게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평타 정도 치는 전략, 그렇게 전략을 잘 세워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강의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우리 자격증 시험 합격하기를 기원하면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세무설계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